지난주 성공적인 군 개혁을 위한 조건, 국제 정세를 파악하라. 최첨단 과학 기술과 무기의 변화를 주시하라. 개혁에 앞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 변화를 예측하라. 장병들이 훈련과 실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고대 로마군의 개혁이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춰서 바뀐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죠. 대규모 병력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얼마 안 되는 시민군 갖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전쟁이 공통의 문제가 되고, 프랑스 혁명 바로 다음에 혁명 전쟁이라는 게 터지잖아요. 네. 이제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하죠. 나폴레옹이라는. 징병을 했더니 무려 30만 명이 모입니다. 아, 자발적인 참여가? 네. 30만 명한테 총을 줄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부르주아층이 생기고 시민사회가 생기니까 혁명을 계기로 거기에 맞는 군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는 수십만 명 군대도 만들 수 있다. 무기가 부족화돼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군대가 확 늘어나게 네. 되죠. 심지어 나폴레옹 군대 같은 경우 정원이 됐을 때 모집을 해보니까 무려 250만 명까지 증집이 가능했다. 우리가 기자님하고 얘기하다 로마군이, 가만 보면 로마군이 대단하긴 대단해.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아키아 보도라고 유명한 길이 있어요. 고대 로마군이 닦았던 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네.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 포장도로예요. 그때 당시에요? 예. 물론 지금 같은 아스팔트는 아니라 걸으려면 힘든데 어쨌든 포장도로예요. 근데 19세기까지도 유럽에 포장도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은 있는데 비 오면 진창이 되고, 거기다 대포, 군수품 끌고 마차가 어떻게 가요? 진창이 돼서 못 가는 거야. 그 사이에 병사들은 굶어 죽는 거야. 병사면 굶어 죽나? 말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병사가 말을 잡아먹게 되죠. 그렇게.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뭐. 근데 말이 죽으면 군수품이 못 와요. 그렇죠. 결국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황당하잖아. 이제 전쟁하려면 도로도 닦아줘야 돼요. 그건 누가 닦아? 일반 병사들이 못 닦아요. 그렇죠. 이건 포장도로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있어야 되고 지도 전문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공병대가 탄생한 그러니까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지니어링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 못한다는 걸 유럽 군대는 일찍이 17세기 중반 무렵부터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가 냈던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군대를, 이제 나폴레옹도 그랬지만 군대가 어디 원정을 대규모 가면은 소위 말하는 문관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가도 있어야 되고 화가도 있어야 되고 뭐 엔지니어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주면 어떻게 대우할 거며 이런 식으로 말해서 고대 로마의 시민군은 군대에 가면은 참정권을 줬다면, 근대는 시민 군대는 뭘 줘야 되나? 돈 줘야죠. 그렇죠. 돈도 줘야 돼요. 그럼 그 돈 또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거기다가 엔지니어를 데려가려면 또 군인하고 달라요. 월급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직 문제 이런 게 막 생기면서 군도 복잡해지고 국가 경영도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개혁인데, 이거를 빨리 해놓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징병제 얘기가 나오니까 말인데요. 사실 근대 징병제의 시초는 프랑스였잖아요. 여전히 징병제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최근 97년까지 프랑스가 징병제였다가 이제 모병제로 전환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공산권이 붕괴한 뒤로 유럽 44개국 중에서 24개국이 모병제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97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딱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살부터 몇 살에 이제 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를 했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속으로 저 빈 거는 외쳤죠.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모병제로 바뀌면 축제장이 열린다. 아, 근데- 제가 그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네. 말하고 싶은데, 뭐 남북 화해가 이렇게 뭐 화해 분위기가 되고 하니까 뭐 병무청에 전화가 왔었대요. 네. 뭐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냐. 아, 그다음에 뭐 전문가 몇 분들도 나와서 얘기하면서 많이들 이제 뭐 물어보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징병제냐 모병제냐는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지도 펴놓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 말 나왔을 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돌았었어요. 그렇죠. 지금 가면은 뭐 철원에서 근무하는데 좀 미뤘다 가면 개마고원에서 근무하게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럽이 97년에 상당히 모병제로 전환했던 것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깨지고 소련이 코가 석자니 우리를 침공할 일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EU가 생겼잖아요. 유럽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이제 국방이 하는 연합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병제로 해도 어떤 침공에 대응만 할 만한 충분한 병력이 나온다는 전제가 아 생긴 그러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EU의 한 국가를 침공하면 EU군 전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예. 나토 동맹 나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병제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 또다시 징병제가 살아나요. 그래요? 네. 프랑스에서요? 아니요, 전 유럽에서. 그러니까 특히 스칸디나비아. 왜냐하면 이제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잖아요.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이제 징병제가 부활하기 그 시작했어요.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무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진짜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러시아가 다시 이제 세졌잖아요. 네. 러시아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을 하니까 네. 러시아가 다시 이제 공세로 나오면 이거를 이 작은 군대로는 아무리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다고 창하고 칼로 싸우는 군대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군대인데 이거를 소수 병력으로 싸울 수 없다. 하긴 아무리 EU군을 합해놓으면 많다 쳐도 각 군대가 연합으로 해서 무슨 작전 훈련을 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징병제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왜 벨기에도 그런 테러 사건이 있어서 네. 군인들이 저도 파리 갔을 때 군인들이 걸어다니는 걸 그때 뭐 봤는데 분위기 살벌했다. 예, 분위기 살벌했는데 이렇게 하고 총에다가 딱 손을 올리고. 병사들이 탈진을 해요. 왜요? 군 병력이 적으니까. 일을 많이 해야 돼서. 아, 혼자가 해야 할 일들이 좀 늘어난 거군요. 그게 상시 그때 거의 준전시 체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요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병력이 없으니까 아. 병사들이 탈진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어느 나라 갔을 때 임산부도 군복 입고 여군들 많잖아요 지금. 만삭의 여성이 야 이따만한 기관총 들고 찝차 앞에서 내 근무 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쨌든 모병제와 징병제 논리는 모병제의 장점은 전문성이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모병제로 해서 신나게 유럽을 정복했어요. 그때 상대 나라는 인원은 많지만 조직화가 안 돼서 10배가 넘는 군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병제냐 징병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병제라는 해서 직업군인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군대의 몇 배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카이사르의 로마 군단은 과장이 좀 들어가긴 했겠지만 뭐 심한 경우는 10배, 100배도 이겼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의 모병제 병사와 러시아의 군대가 붙으면 10배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그런 것은 모병제라는 걸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상의 전쟁에서 필요한 병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진짜 솔직히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국방 개혁을 좀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자성의 목소리인 거고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군대는 상당히 강한 군대에 속하죠. 강한 군대에 속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계 슈퍼파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기지는 못해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우리보다 인구 적은 나라가 하나도 없단 없어요. 말이죠. 적은 정도가 아니라 북한 적네요.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슈퍼파워에 해당할 수 있는 병력적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군사개혁을 생각해야지 징병제와 모병제를 무슨 백과사전 펼쳐놓지 뒤쭉 펼쳐놓고 징병제는 이게 장점이야. 모병제는 이게 장점이야. 앞으로는 이리 가야 돼. 그거는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없는 분들이 이제 군대를 비하거나 뭐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참 좋아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징병제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노르웨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스웨덴.
스웨덴도 지금 여성까지 징병한다는 거예요. 네, 징병제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나라로 가시면 돼요. 아 근데 야 신기하다. 예, 노르웨이, 스웨덴이 징병제를 부활하고 여성도 징병을 할 뿐더러 프랑스도 이제 단기 군사 훈련으로 들어가서 이제 적어도 상시 복무는 아니지만 훈련은 미리 받아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EU가 해체된다면 전 유럽 군대는 다 징병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겠죠. 이제는 얘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징병제가 다시 도입이 되면 그만큼 국가의 책임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저희가 조건 얘기했던 거 네 번째 군의 사회적 역할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군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제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군의 복지 문제라는 게 또 터지게 돼요. 결국 그런 것에 좋아. 왜냐하면 군대를 100만 명을 만들어도 10만 명밖에 먹일 수 없으면 그렇죠. 그건 아무짝에 그렇죠. 쓸데없는 그렇죠.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절충이 돼서 최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군대에다 절대적으로 오른 건 없어요. 네. 군의 복지라는 건 또 군대 총량과 사회적 경제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군인들이 대우를 잘 받았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부유하고 병력은 적을 때 이때는 대접 잘 받았죠. 그렇겠죠. 이탈리아 군대 보세요. 그 갑옷이랑 그 300명 도시 하나 지키는데 300명 용병이에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그 뻑하면 들어놓고 참호도 안 파, 수당 안 주면 안 파. 행군 뭐 행군하는 뭐 날짜 따라서 줘야 돼. 비싸네요. 네, 식사 제대로 안 주면 나 안 해. 또 안 해, 반란, 뭐 털어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제 문제가 터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근대 시민 사회가 만들어지면 징병제가 되니까 총하고 군복은 어떻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늘어나니까 소위 이제 군 복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집트까지 데려갔는데 먹일 빵이 없고 기나긴 행군을 하는데 보급이 제대로 안 되니 굶주리고 여기서 특히 근대 시민군에서 군의 복지 문제가 갑자기 최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영국은 어땠나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영국이 이 17세기 초부터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있었던 18세기 후반 때까지 네. 보면 영국군에 지원하는 보통 이제 지원 인력의 구성 면면을 보면 좀 사회 소외 계층의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병관들이 주로 술집에서 모병을 했거든요. 옛날에 해적 모집하는 느낌.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고 해롱해롱하는 애한테 술값을 대신 내주고 너 내일 어디까지 와라. 그럼 그냥 와요. 그럼 그때 군복 주고 너한테 새로운 양복을 주마. 그러면 입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옷을 생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총을 쥐어주고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병을 해서 갔는데 네. 그러면 현지에서는 군 복지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산이 별로 그거 복지까지 투자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할 때 저임금 저복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그런 걸 겪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송 능력 이런 게 안 되니까 빵을 줘도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부패도 심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군 복지 문제가 근대 사회에서 바닥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병사들에 대한 복지는 참 큰 문제였고 대신 장교들은 영국군 장교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나은 게 퇴역할 때 자기 계급을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 계급을 팔아요? 계급의 매간 매직이 있었어요. 이거는 마치 요즘 게임으로 나 이 아이디 살래요 이런 그게 느낌 왜냐하면- 아닌가요? 그것조차도 불법이에요. 그죠 불법이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노후 보장을 못 해줬어요. 제대로 장교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예. 그냥 사고 팔아라? 눈 감아주는 그렇기 느낌이네요. 때문에 장교의 계급을 파는 게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의 그렇다면 프랑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이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대요. 국가 조직의 리더는 부하들의 노후 대책 마련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했대요. 명예와 사명감만으로 복무하는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리더가 이거를 그렇죠. 안 하면 어. 군은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된다. 이렇게 나폴레옹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그 군의 어떤 복지 대책을 위해서 내놓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훈장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1802년에 레종 도네르라는 훈장을 만들었는데 이 훈장은 이제 레종이라는 게 무슨 뭐 부대, 뭐 군단 그런 뜻이고 도네르가 무슨 명예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 레종 도네르는 명예 군단을 의미하는데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 가상의 군단에 이제 속해서 이제 계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에 따라서 매년 연금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저 은퇴를 해서 집에서 뭐 이렇게 농사를 짓더라도 나는 그 가상의 군단에 계속해서 속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허준 씨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신분 상승의 효과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금만큼 좀 안전한 게 근데 없거든요. 수만 내기 좀 따박따박. 그럼요. 사실 따박따박 받는 돈이 제일 좋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의회도 상당히 반발을 했대요. 왜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근데 아, 얌마. 나쁜 거야. 진짜로 근데 그런 인생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군인을 아우. 무시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뺏긴 곳에 가서 살아야 돼. 그 말이 돼요? 기자님 말씀하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나라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럼 당시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았을까?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1프랑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가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해보면 최고 계급은 연간 한 5,000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네? 받았었고요. 달이요? 아니요, 연간. 아 그래도 윤전아나운서 누가 1년에 윤전아나운서 5천만 원 준다고 해봐요. 어떻게 그리고 하겠어요? 이거를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소비하는 돈은 지금의 소비하는 돈보다 훨씬 적었을 테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19세기 그때 당시 물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두 번째 지휘관급은 연간 2,000프랑 정도. 그다음 일반 장교가 1,000프랑. 그다음에 사병은 250프랑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250프랑만 돼도 네.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있는 정도는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게 옛날 화폐할 때 그게 좀 그런데 방금 기자님이 1프랑이 요즘에 10,000원 요즘 정도다. 현재, 예. 그럼 사람들은 그거 그냥 10,000원이면 250만 원 아니야 그러는데 방금 허준 씨 네. 말한 것처럼 화폐를 그렇게 환산을 해도요. 또 그 시대의 화폐 가격이 또 달라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지금하고 또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짜장면 가격으로 생각하면 되지. 500원, 500원. 지금은 5,000원이야. 나폴레옹의 이 모든 그 군사 혁신의 포인트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여기 집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 예, 이게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노후 보장 제도가 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파리에 가면 훈장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관광객들은 안 가는데 그게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레종 드네르 훈장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 전당 같은 거 오. 만들어 놓은데 건물을 되게 이제 고풍스럽게 멋있게 져놨고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보상이 된다면 의욕도 분명히 생기고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이 된다면 모두 다 이렇게 그리고 마음을 이게 다해서 하게 되죠. 단순히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군인으로서의 길이 굉장히 보람된 가치가 일이구나.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네 명예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시 어느 정도로 일반 위생시설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영국군 같은 경우에 4인 1조로 방 하나에 사는데 이 큰 그릇이 하나였대요. 그래서 밤에는 그걸 소변기로 쓰고 낮에는 세면기로 쓰고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원래 오줌은 깨끗해요. 예, 병균이 없어요. 그래서 써도 되는데 그 병사들의 그 마음이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 질병으로 죽는 병사가 10%를 그렇죠. 넘어요. 가장 큰 게 예, 질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내내가 아니고 네. 한 달에. 한 달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18세기 때 질병으로 사망하는 병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병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전염될 확률도 굉장히 그렇죠. 높았잖아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1차 대전 때도 사실은 인플루엔자로 죽은 병사가 전산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것도 이제 이질, 그 설사 나서 죽은 병사. 지금 1차 대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옛날 1차 대전이 정말 끔찍했던 거는 먹지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끔찍한 시체산에서 참호 옆에서 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죠.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먹을 걸 줘도 병사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먹을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는데 네. 시체 더미에서 자고
시체 떠면서 아니 먹으니까 소리가 들렸다면서요. 두 번째 뭐가- 옆에서 시체를 갉아먹는 뒤에 소리가 들렸다고. 문제 뭐가 있냐면은 이 화장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1차 대전 때 일선 참호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가다가 저격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화장실 거기다가 저격총을 대놓고 있다가 독일군들이 쏘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요. 병사들이. 그럼 결국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 참으로 못 나가지. 네. 처음에는 용변을 본 다음에 그거를 종이에 싸서 밖으로 던졌어요. 예. 근데 비가 왔다고. 너무 좋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종이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그냥 아십니까? 그 안에서. 손으로 받아서 밖으로 던져요. 그리고 밑에 흙탕물에 손을 씻어버려요. 이렇게 살면 일주일만 이렇게 살면 무슨 병이라도 나요. 그렇죠. 뭐 아무 병에 안 걸려도 정신병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쉘 쇼크입니다. 정신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그러니까 쉘 쇼크라고 해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처음 난 게 1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와서 그냥 멀쩡하게 그 기록 필름을 보면요. 쉘 쇼크에 걸린 애를 데려와서 앉혀놨어요. 그럼 멍하니 있다가 이러고 이제 군인 모자 있죠? 요것만 보여주면 공포에 떱니다. 그 막 덜덜덜덜덜 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군 개혁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 장병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럴 수 있는 곳이 군대인데 그 곳에 의무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러 간 거잖아요. 이것은 진짜 군 개혁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 병사들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돼요. 안 안 되죠. 되죠.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지키고 싶겠어요? 이 영국군들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상황 자체가 뭐 심각하다를 넘어선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병사들은?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제대로 하려니까 자꾸 유인책을 던져. 약탈을 할 수 있다. 뭐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저 도시만 들어가면 너희들이 일주일은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기자님이 기자님 얘기를 듣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나폴레옹 군대는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국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당시의 어떤 과학기술이나 재정 수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군도 뭐 그래도 나폴레옹의 보급 문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나폴레옹은 좀 배급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대요. 그러면 프랑스 군대는 뭐 먹고 영국 군대는 뭐 먹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우리끼리 이게 얘기할 때 영국에서 가셔서 음식을 드신 다음에 아 이런 걸 평상시에 먹으니까 군대에서도 그냥 뭘 줘도 잘 맛있게 먹구나 먹었구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프랑스 군대에서 주는 건 뭐고 영국 군대에서 주는 건 뭐였어요? 군대는 거의 비슷했는데 당시 프랑스군 규정을 보면 하루에 1.5파운드의 빵, 1.5파운드요? 예, 그다음에 대략 2, 3일에 한 번꼴로 1파운드의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지급이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저보다 많이 잘 먹는 것 고기가 같아요. 한 근이거든요. 600g이면 근데 지금 얘기한 게 700g 정도 네. 한 700g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고기가 700g이면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분이 150g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왜요? 건데 이게 병사들한테 지급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염장고기, 즉 소금에 절인 고기였어요. 아니 적어도 양만큼은 또 하나 700g 가까운 거면 먹는 얘기에서 흥분하셨어요? 적어도 5인분에서 6인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감정이 있어요. 또 하나 네. 그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기를 줬다면 네. 우리가 지금 정육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 어디 주로 등심? 병사들한테 안심? 갈비살? 주로 병사들한테 주는 게 뭐냐면 심줄 부분. 힘줄? 안 씹히는데? 질긴 아니, 그러니까 부분이죠. 고깃집에도 주듯이 정제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50명 있다 그러면 그만큼 주는데 여기 뼈, 모조리 다 통으로 다 들어온다고요. 누가 그걸 이렇게 다듬어서 줘요. 그러면 군용 나이프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뼈, 발굽 가죽이 모든 있어요? 게 다 합쳐서 에이, 이거는 프랑스군이나 영국군하고 좀 그 사정이 좀 비슷했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식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괴혈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 왜냐하면 비타민 C를 못 비타민이 먹으니까. 없구나. 그러니까 괴혈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병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빵도 비스켓 오래 보관하려니까 그 유명한 검은 빵이라고 딱딱해서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 아. 왜 배고 자도 되고 하는. 아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면은 눅눅하게 만들어서 네. 먹어야 된다. 물에 한번 끓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걸 찌개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튜. 그러니까 철거보다는 냄비가 더 중요하다. 냄비가 중요한 거예요. 냄비가 없으면 뭐 그런 농담도 있대. 누가 가서 이렇게 포탄이 떨어진 거 굽는데 철모가 잘 떨어지잖아. 저건 주소라고 안 한대.
근데 뛰다가 냄비를 떨어뜨리고 오면 빨리 가서 죽어라. 포탄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다. 뭐 그런 농담도 있었다고 네. 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보급을 해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시대는. 그래서 군의 복지라는 건 정말로 인명이 걸린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결국 국가의 재정과 뭐와의 조화 속에서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베풀 수는 없더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당연히 뭐 복지가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우리도 이론적으로도 다 알고 하지만 뭐 아무리 알아도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 문제가 늘 걸려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얼마를 투자할 거냐. 그렇죠. 항상 우선순위잖아요. 영국의 웰링턴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을 격파했기 때문에 정말 영국의 국가적 영웅이 됐는데 이분도 나이가 드니까 올드 군인인 거죠. 아 우리 옛날에 낙으로 겪었어. 군인은 강인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갔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가죠. 대체적으로. 네. 근데 강인해야 되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병들어서 30%가 죽는 건 이건 강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보는 시각이 정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로 탱크 안에다가 에어컨을 달았거든요. 에어컨 왜 달았겠어요? 뜨거우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되니까 전투력이 떨어지더라. 애들이 싸움을 못 하더라. 그러니까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군대 좋아졌다 이렇게 인식해요. 아하. 그리고 그거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 훨씬 더 개선을 시켜서 그들이 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가장 전투력을 중요한 왜 향상시켜야 되는지 어떤 게 전투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그렇죠.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그럴 그걸로는 수밖에 너무 없는 답답하죠. 상황. 할 수 없었던 상황엔 어쩔 수 없이 해야 그렇죠. 했으니까. 막 에어컨을 달 돈이 없다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야지.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개량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만 군대라는 건 언제나 개인의 편함보다는 전체적인 전술과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으로 30%가 죽는 건 이건 개인의 편함 그렇죠. 문제,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고 지속적인 고민 그리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전술이 바뀌는 거에 조응해서 이 부분도 늘 같이 가야 한다. 근데 이 군 복지 얘기하니까 군 환경 전반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일일이 병사들 관리하는 건 또 어떻게 했어요? 근데 가장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병사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른 병사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아직까지 그때까지 태형 제도가 있었어요. 곤장 맞는 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뭐냐? 혹시 예전에 뭐 노예를 다룬 영화 보면 묶어놓고 가죽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사들을 때리는 그런 태형 제도가 그때까지 아직 있었어요. 옛날 사람은 맞는 거 참았을 것 같죠? 사람 또 맞으니까 참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태형을 허용하니까. 뭐 16에서 24인치 가죽끈이 뭐 9개 달린 걸로 때렸대요. 근데 그렇게 그렇지 되면 이렇게 쫙 펼쳐져 예.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죽 채찍으로 탁 때리면 뭐 영화같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뭐 오선지가 확 가거나 등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가죽에 사람 살까지 묻어나와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태형이 돼. 그래서 화상도 입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등이 너덜너덜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렇죠. 감염돼서. 왜냐하면 그 태형 몇 대 이상 때리면 사망에 이른다는 그런 거. 우리 뭐 예전에 영화 보면 뭐 사마이가 자기 아들한테 뭐 태형 뭐 200대 채찍을 했다 다 뻥이에요. 거기 한 200대에서 공 2개를 빼면 돼요 아마. 2대. 예. 그래도 다시는 똑같은 잘못은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이 그러니까 태형을 당하는 병사들이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총살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예. 차라리 총살 그러니까 시켜달라고.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잘못한 군인에 대한 군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군대 제일 큰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보다는 뭘 해도 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소위 말하는 땡큐 부상 맨날 꿈꾸는 게 뭐 어디 총알이 어떻게 스쳐가줬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사회 전반적인 교육 수준, 책임감, 국가가 이런 것들이 합쳐서 되는 건데 문제는 때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면
군사 문제는 감상적으로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황당한 일이 생겨요. 그럼요. 그 제일 유명한 게 한국 전쟁 때 아이스크림 사건인데 아이스크림 사건이? 아이스크림? 예. 요즘 저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안 마시지만 네. 미군도 전쟁터에 나가면 주류 회사들이 술을 싸게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사 군대에서 이렇게 전투 끝나고 이런 허용을 하면 술 같은 걸 싸게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어머니 회에서 신문에 보도를 한 거야. 우리 애들이 한국에 가서 술에 쩔어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들은 건지 술을 무진장 마실 수 있다더라. 어느 군대가 술을 무진장 마셔요. 끝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사회운동이 나가지고요. 갑자기 맥주 공급이 끊겨요. 그래서 대신 아이스크림이 와요. 전 그게 더 좋아요. 저도 맥주 술을 안 드시네. 마시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네. 좋지만 한국 군인 중에서도 근데, 그게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황당하죠. 그래서 한국 전쟁 다룬 영화나 소설이 많지 않은데 빠짐없이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맥주가 안 온대. 그럼 어쩌라고? 아이스크림은 얼마든지 있으니 뭐. 그래서 모든 한국 전쟁 참전 용사에게 가장 웃기는 해프닝으로 남아 있는 게 이 아이스크림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특집편으로 했던 방송에서 미국이 지금 약간 군인은 전투만 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다른 군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예전에 로마 때는 군인이 다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군인은 군인의 역할만 한다라고 아웃소싱 많이 주잖아요. 그 아웃소싱하면 이제 럼스펠드가 떠오르죠. 네. 그 럼스펠드가 이제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라고 해서 이 군사 혁신파의 수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근데 미군 같은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미군이니까 네. 현대전에서 미군의 예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군사 혁신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히려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인물이죠. 월남전, 그러니까 케네디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고 월남전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포드사 CEO 출신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컴퓨터였어요. 사실상 이 사람이 어떤 그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선구주자였습니다. 근데 이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그 국방장관으로 부임하기 전인 1950년대와 60년대의 세계 사회를 보면 냉전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이건 뭐 어느 한쪽에서 핵무기를 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러니까 항상 저기 버튼 누르면 우리도 같이 눌러야 된다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국 모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퍼붓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에. 네. 그래서 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뭐 국민 세금을 막 물쓰듯이 썼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군에서 필요한 것은 모두 군이 만든다. 이러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군용 속옷도 만드는 데가 따로 군이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조병창이라는 말을 지금은 잘 안 쓰는데 네네. 그때까지는 조병창이 있었어요. 군의 무기를 만드는. 현대 로마네요. 그렇죠. 근데 맥나마라가 국방장관이 딱 되고 보니까 이런 냉전을 빙자한 이 미군의 비효율적인 면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 그래서 맥나마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쓸데없이 행정으로 나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부터 고치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슨 F2 전투기라고 있을 때 그냥 F 다음에 E자를 그 숫자 E자를 붙이는 거고 F 다음에 하이픈 하고 난 다음에 E자를 붙이는 게 달랐어요. 어허. 하이픈이 없는 게 미 해군 항공대 방식이었고 하이픈이 있는 게 미 공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작은 차이 때문에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미 해군 항공대하고 미 공군이 서로 각자 전투기를 개발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야, 너희 두 개 공통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거 개발해. 그래서 나온 게 펜타입니다. F4 펜타. 와 대박이 터졌네요. 처음에는 서로 나 쟤네가 쓰는 걸 내가 왜 타? 막 이랬었어요. 나 못 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타. 차라리 나 제대할래. 이랬다. 그럼 제대하시든가 이랬다고요. 또 하나 이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때 미국이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미 육군이 그 당시에 미 육군이 쓰던 제식 소총이 M14라는 소총입니다. 이 M14는 미 군사고문단이 베트남에 가지고 가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총이 필요했는데 그때 미 국방부에서 한창 개발하고 있던 소총이 뭐냐면
SPIW, 즉 스페셜 퍼포스 인디비주얼 웨폰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괴물 소총입니다. 3연발 유탄 발사기에 오. 장탄수 60발인 어마어마한 괴물 소총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이게 개발이 안 끝났다. 그런데 현장에서 M14를 써보니까 정글에 안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럼 중간에 대체할 총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미 육군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대체할 총을. 저것만 지금 SPIW만 개발되면은 이젠 미군이 세계 최고의 천하무적 군대가 되는데 네.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 계속 우린 이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해요. 근데 맥나마라가 딱 보더니 일단 스톱해. 그다음에 요거 대체할 만한 총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딱 보니까 당시 미 공군 경비대에서 AR-15라고 해서 5.56mm짜리 총을 부대 경비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총 일부가 미 군사 고문단이 이 총을 가지고 가서 베트남에서 싸우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그래서 맥나마라가 야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 육군을. SPIW가 나오기 전까지 AR-15를 임시적으로 쓰자. 그래서 AR-15를 줘요. 보급용 총. 예, 그 AR-15가 지금의 M16입니다. 초대박이 난 거네요. 네. 네. 처음에는 10만 정만 계약을 했는데 네. 다음에 60만 정, 그 다음에 100만 정 계약이 돼요. 그러면서 맥나마라는 자연스럽게 SPIW 계획을 백지화시킵니다. 어이 대단하네요. 몇 가지 안 들었는데도 정말 행정적으로 엄청난 개혁을 이뤄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947년 전구를 지휘하는 국방성을 설치, 육해 공군 해병대 및 해안 경비대를 총괄하게 된 미국. 이후 1986년 효과적인 군 지휘를 목표로 합참의장, 통합군사령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을 통과시키며 성공적인 국방 개혁을 이뤄낸다. 73년에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그 군사 혁신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앤드루 마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샬? 네. 이 앤드루 마샬이라는 사람은 원래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핵 전략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려 1973년부터 2015년 최근이죠. 42년간 여기에 책임자로 있었어요. 우와. 이 42년간 여기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미군의 군사 혁신을 주도하게 된 사람이죠. 네. 우리가 럼스펠드 얘기했는데 럼스펠드의 군사 혁신은 대단히 격가지예요. 이 사람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일단 최첨단 무기 체계의 확보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월남전 이후에 미국이 더 이상 징병제를 실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병제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모병제의 간극을 최첨단 무기로 메꿀 수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의 군사 혁신을 주도해 나가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스텔스 전투기나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최첨단 신무기였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의 군사 혁신이 시험 평가 받을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1991년에 걸프전이 터지죠. 걸프전이 딱 터졌을 때 미국이 처음에 생각한 미군의 사상자 숫자는 전체적으로 2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무기를 이용한 전격적인 작전을 실시하고 나서 걸프전이 끝났습니다. 네. 미군의 사망자는 145명에 불과했습니다. 우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군사 혁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혁신에 성공했다고 판단이 하니까 네. 이 혁신에 안주해 버리게 돼요. 인간이 항상 반복하는 그 실수. 네, 미국도 이런 바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성공했을 때 네. 개혁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을 실시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여기서 머물러 이렇게. 네,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걸프전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첨단 기술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하.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현장 지휘관한테 부여했던 권한을 차츰차츰 중앙으로 중앙지휘부에서. 집중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정보 조직에까지 이러한 현상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이 뭐에 실패하냐면 정보의 획득에는 성공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당한 현장에서의 평가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9.11 테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첩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앙부에서는 안 일어나라고 판단해요. 기술 혁신이 당연히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모자른데
전차는 쓸모없는 무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또 하나, 기술이 있다 보니까 군사 전략이 오히려 보조 수단이 돼버려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은 못한다는 개념이 퍼지면서 오히려 미국이 한 전쟁에 말려들면 다른 데서 뻥뻥 터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아하. 이제 우리는 신경 못 써. 그렇죠.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핵 문제도 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무기나 기술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분명한 건 기술이 사람의 숫자나 기술이 어떤 이 총량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 개혁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우리 그 군이 갖고 있는 국방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최첨단 무기를 활용한 국방 개혁입니다. 국방개혁 2.0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시행되는 국방개혁 2.0 네 가지 분야 중 첫 번째 군 구조 개혁에서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로 거듭날 육군, 원해 작전을 위한 입체 전력을 운영할 해군, 전략 기동 부대 지향 해병대, 원거리 작전 능력 공군으로 개편된다. 또한 전력 구조 개편을 통해 비핵화 및 평화 체제에 대비하며 기술 집약형 정예군으로 변화하기 위한 병력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다음은 국방운영 개혁.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적정화, 병 복무 기간 단축, 민간 공무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 보장, 반부패 정책 마련 및 국민 참여와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 운영, 육체 공군 합동성 강화, 여군 확대와 복무 여건 보장, 동원 예비군 정예화 등의 예비 전력 내실화도 이뤄낸다. 병영 문화 개혁, 공정한 재판 권리 보장, 영창 제도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봉급 인상, 제초 제설 작업 지원 등 장병 복지 증진. 다음은 방위 사업 개혁. 비리의 원천적 근절, 효율적인 국방 획득 체계, 선도형 국방 R&D로의 전환을 이뤄낸다. 국방개혁 2.0. 요즘에는 저는 가장 많이 듣는 뉴스가 사실은 국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 그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는데 삽질 많이 하냐, 총 많이 쏘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삽질도 정말 야전 진지를 구축하고 그 전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나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조차도 다른 삽질 때문에 제대로 안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삽질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하이폰 하나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했듯이 결국은 우리 군이 짧은 시간에 가장 조직적인 훈련을 해서 그만한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병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군 복무 기한도 저도 줄이면 좋죠. 저도 줄이면 좋은데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데서 가장 적절한 기간은 뭐냐. 그리고 줄이고 싶으면 그 줄이는 기간을 통해 속된 말로 3년 공부해야 될 거 일주일 만에 뭐 속성으로 됩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반적인 고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술 군의 하이테크 문제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하이테크라는 것만 봐요. 야, 드론, 인간이 하는 걸 드론이 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거든요. 무조건 하이테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소련이 한국을 전면적으로 침공할 상황을 우려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요즘 해군력 양성이라는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말라카 해협인데 네. 거기서 지금 그 뭐지 남사군 통과가 일본이랑 네. 뭐 필리핀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네. 우리가 볼 때 수남의 나라기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중국 측의 승리로 가면 말라카 해협이 다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모든 수입 물자, 수출 물자의 70~80%인가가 중국 공해를 통과해요. 아하. 한국으로 가는 배는 막아라고 하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타격이 우리는 늘 정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어느 쪽에 전략을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기술 배분도 이루어져요. 남사군도로 어떻게 그러면 해군단하고 비행군단을 보내야 되나? 그 제가 얘기 못하게? 저도 지금 교수님 말에 200% 동의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될 질문은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기술과 무기 체계가 전쟁의 미래를 과연 바꿀 수 있느냐예요. 국방 개혁, 군사 개혁이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일반 시민이나 많은 정치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국방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최첨단 무기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전투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보이는 변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멋있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으로 초점을 네. 좀 많이 그 두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30년, 20년, 10년 후의 미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대비하는 맞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군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군이 똑똑해지는 것이 바로 국방 개혁의 시작, 그리고 핵심, 그리고 끝입니다. 근대 시민 국가가 탄생한 뒤로 징병제가 되고 국가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나온 다음부터 국방력이라는 건 그 국가의 총체적 능력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세상 전쟁사를 보면 허무하게 피한 전쟁이 정말 많은데 네. 네. 그 이유를 뒤져보면은 정말 우리가 뭐 지휘관이 무능하고 이런 거보다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정치 논리가 개입하거나 감성적인 논리가 개입했다가 그런 대패를 겪게 되죠. 그래서 국방개혁엔 철저하게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적 틀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소화, 그리고 국민의 역할은 감시하는 거지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설득하고 용납하고 타협해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분명합니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더 행복한 군대 생활을 하고 정말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장병이 돼갈지 지켜보고 정말 잘하고 있다면 박수 쳐드릴게요. 맞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고요. 또 자족방을 위해서 또 군 장병들을 위해서 국방 개혁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토크멘터리 전쟁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